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 기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좀 생애 주기 어떤 자산 관리하는 패턴을 오늘 좀 배우고 계신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아까도 잠깐, 어제도 잠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그 선진국의 어떤 산업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선진국, 즉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 공통적으로 성장이 관측된 산업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들나라의 GDP 같은 경우는 평균 성장률이 2.8% 정도 되더라. 즉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의 3% 이내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신탁, 증권, 펀드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평균 성장률 비중을 많이 했고 산업 평균 비중률도 59.8%, 즉 60%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일본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교육, 건강 쪽, 즉 교육이나 헬스케어, 병원, 그다음에 간병 이런 쪽에 평균 성장률이 5.7% 되고 산업 비중률도 78% 되더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즉 이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 즉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 숙박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 쪽에 연평균 성장률이 5.7% 정도 되고 산업 비중 평균 변화율이 24% 정도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은 미국이나 스웨덴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부동산 중에서 임대 쪽에 관련돼서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5.1% 정도 되는데 산업 비중 평균 변화율이 약 70% 굉장히 높죠.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스웨덴에 좀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고령화 사회거든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도 뭐한다? 부동산 임대업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더라. 이걸 하나 보여줄 수 있고요. 통신이나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2.9%, 2.6%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 비중은 통신은 35.9%에서 일본이나 독일, 특히 IT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조금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약 한 산업평균 변화율이 15% 정도인데 일본, 스웨덴이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 놓으셔야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 쪽에 속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가구의 평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4억의 자산, 평균 자산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뭐 한다? 전체 50% 미만에 속하는 거죠. 부채는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순자산은 3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2018년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정도 되고 처분 가능한 소득은 4,7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약 한 평균 소득이 5,800만 원 정도 되고 처분 가능한 소득 같은 경우는 한 4,7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100만 원 정도를 뭐 한다? 연간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처분 가능한 소득은요. 소비에서 없어지는 소득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평균 정도의 1년에 얼마 정도 그 저축을 할 수 있다? 1,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구 평균 소득이 5,800만 원 미하로 되는 사람들하고 또 이상 되는 사람하고 또 1년에 평균 저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준을 갖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산의 규모와 운영을 보니까요.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4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비해서 2.7% 증가되고 있더라. 근데 여기 잘 보면 2.7%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금융이 터지거나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보통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 3% 정도 잡거든요.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한 2.5에서 한 3% 정도 잡는데 그럼 2.7% 증가됐다는 얘기는요. 평균 가구 소득이 자산이 이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거, 인플레이션하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냐? 매년마다 평균 자산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 자금 발생 시 주된 운영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하는 게 47%, 약 47% 정도 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약 한 25% 정도 되고요. 부채 생활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50대, 60대들이 저축률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좀 잠깐 아이러니하죠. 부채의 규모를 보면요.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해서 3.2%. 그러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더 그 분석이 될 거고요.
가구소득 같은 경우는 2018년 가구소득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되고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약 3,781만 원 정도 되고 사업소득이 1,177만 원 정도 되고 공적 이전소득이 387만 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근로소득 즉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정도 되니까 3,700만 원 정도를 밑으로 보고 3,700만 원 이후로 다 보시고 이런 것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구 소득과 소득 구간별 가구 비율은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에 받는 것들이 약 2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에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약 4분의 1 가구가 뭐한다?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과 같은 경우는요. 1919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인데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경제적 은퇴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수입이 없는 거를 갖다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은퇴 연령을 갖다 예상할 때 68세로 여기는데 실제는 62.8세가 정도 되더라. 그러면 경제적 은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는 가구는 82.2% 중 가구주와 배우자와 노후 준비 상황이 잘 된 가구는 8.6%, 잘 되어 있지 않는 가구는 39.6%,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16.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즉 은퇴하지 않는 가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뭐 한다?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은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즉 은퇴를 하더라도 뭐예요? 다른 일자리를 계속 찾는 사람들이 82.8%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노후 준비 상황이 잘 된 가구가 8.6%, 즉 노후 생활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게 8.6%밖에 안 됩니다. 잘 되어 있지 않는 가구가 39.6%,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구가 16.1%. 그러면 결국은 한 50%, 즉 한 65% 정도 55% 정도 되는 가구들이 뭐 한다? 대부분이 55% 정도 되는 가구들이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의 금융이나 뭐 이런 자산 관리의 가장적인 기본적인 기초는요. 노후 생활 준비를 얼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 요거는 매년마다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2000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소득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내가 얼마만큼 즉 평균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령별 자산관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령별로다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여기 그림 그린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0, 30대 직장을 좀 잡게 되면은 보통 이제 쓰기 바쁜데 이때 뭐냐면 좀 더 지출을 줄여서 하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이제 시기입니다. 이래서 이때는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30대, 40대 때 와가지고서에 40대 때 돼가지고서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은 30대 이전에 다 끝내야 돼요. 40대 때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뭐였다? 다른 직장인들, 후배들한테 내가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기서도 멘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40대 이상 정도 되면은 그만큼 사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 후배라는 다른 후배들한테 즉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20, 30대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양한 책을 읽고 경제 관련 서적도 읽고 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 20, 30대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이때 못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또 결혼 자금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소규모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월세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다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부동산을 먼저 투자하는 법칙을 알아야지 나중에 40대, 50대 때 부동산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0대 초반쯤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고 그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저축을 좀 하고 이래놓고 났을 때 자녀 교육자금 같은 경우 또 자녀 양육자금 같은 경우를 계속 추가로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 40대가 또 본다면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가 요즘 최근에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수익형 부동산과 열심히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보험상품에 투자를 하는 이런 때가 돼야 되고요. 50대가 되면 자녀 학자금, 특히 대학 입학하는 또 시기가 오고 또 자녀 빠르면 또 자녀 결혼자금, 50대 후반에는 빠르게 되면 자녀 결혼자금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때 50대가 되면 직장 불안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대가 되면 뭐 한다? 제2의 은퇴 생활, 60대 이후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 제2의 직장을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쪽에서 자기가 많은 어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50대가 되지 않을까. 또 혹시 노부모가 있으면 또 부양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노부모 부양비가 따로 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 대비를 해서 제2의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는 이 자기의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취미 생활을 했던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쌓았던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자기가 과거에 돌아봤던 많은 일들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에 꼭 한 50대는 도전해 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이제 노후 생활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대가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상당히 직장을 다니게 되면 상당히 직급이 높을 때가 되거든요. 이때는 뭐 보통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상사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접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60대 돼서 할 일이 없어졌다 딱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대에 이미 벌써 제2 직업을 찾아놔야지 60대 이후에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감소에 따른 거에서 적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계 다이어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돼가지고 60대 넘어섰는데 이미 대학도 뭐 다 보내놓고 결혼도 어느 정도 시켜놨다 그렇게 되면은 큰 집보다는 규모를 작은 집으로 옮겨서, 즉 한마디 이런 거예요. 이때쯤 되면 가능하면 다운사이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서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연금을 받는 게 9억까지거든요. 그러면 9억 이상의 집을 갖다 9억 이하로 줄여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놓고 나머지 돈으로다가 다른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형 상품에다가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100세를 대비한 투자가 좀 계속 이루어져 있다. 이 100세를 대비한 투자는 이때는 진짜로다가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특별 직장에서 없으니까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부동산 금융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에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놔서 꾸준하게 금융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놔야지 60대 이후에도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경기 패턴에 투자하는, 그리고 이때는 자산 수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강남에서도 많이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 수성에 실패한 분들인데, 대부분이 대기업 다니고 임원까지 갔다가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한 자산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 이러신 분들이 자녀들이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놨더니 뭐 하냐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또 안전하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2, 3억도 빌리고 5억도 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한두 번만 딱 말아먹으면요. 5억에서 몇십억 정도 훅 날아가거든요. 그럼 이 노년의 어떤 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자녀들한테 가지고 간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0년 자산관리 패턴은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자산가들하고 많은 상대를 하면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갖다 조사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연령대별로다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